대구 경북에 협성 휴포레가 찾아옵니다. 대구, 경주, 경산에서 만나는 휴포레 프리미엄의 감동 꼭 찾아오세요. 협성 휴포레 대구 죽곡, 경주 황성, 경산 대평 11월 중 분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화창한 가을 날씨에 또 좋은 강의 들으시려고 온 여러분들 너무나 아주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된 이동순 교수입니다. 저는 그 대중가요를 이렇게 평론가로 혹은 또 해설가로 그렇게 두루 활동하고 다니고, 그리고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이제 한국대중음악 힐링센터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한국 가요사의 초창기에서부터 우리 대구가 배출한 유명한 가수 있죠. 김광석에 이르기까지 가요사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 음반을 쭉 희귀 음반만을 골라서 전시해 놓은 그러한 전시관도 이번 30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불러보는 우리 동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요, 참 이런저런 노래가 많지만은 그 동요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또 어디서 우리가 듣고 불러도 그저 그 동요를 부르던 어린이 시절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문화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동요 안 부르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시간을 휙 이렇게 뛰어서 어른이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동요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반드시 부르고, 부르는 과정 속에서 삶의 다양성이라든가 삶의 보편성, 삶의 그 아주 그 두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질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어른에 다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어른들 중심으로만 세상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어린이를 부를 만한, 우리가 지금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대신하는 그런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 선비님들은 집에 어린이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집가자 돼지 돈자를 써서 집돼지, 가돈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집 아이를 집돼지라고 표기함으로써 그것을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도록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일반 서민들 가정에서는 그저 어린이들의 그 이름이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대개 아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아명이 굉장히 비천하게 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으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의 그 사고나 힘든 경과, 굶주림 이런 걸 겪으면서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는 아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수명 장수를 비는 마음으로 그냥 아주 좀 비루한 이름들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뭐죠?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똥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전부 보면은 뭐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그 구석진 곳에 휘몰려 있는 가련하고 못쓰게 된 그런 사물들, 허섭 쓰레기들, 이런 것에 비유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 귀신들이, 역신이죠. 병을 옮기는 귀신들이 공중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오늘은 어느 아이를 잡아갈까 하고 이렇게 목표물을 노리는데 저 녀석이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이름이 쇠똥이라 개똥이라 하면은 더럽다고 피해 간다는 거죠. 이런 관념에서 이제 일부러 이름들을 그렇게 비천하게 지었죠. 알고 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자기 아이들이 수명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예전에 19세기 후반까지 전통시대에, 봉건시대에 이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비루했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어린이도 사람이다,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는 우리들의 하늘이다라고까지 격을 높이려고 애를 썼고 노력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맞습니다. 소파방정환 선생. 소파방정환 선생은 바로 이게 사진에 나오거든요. 바로 세 개의 사진 가운데 맨 왼쪽에 저처럼 이렇게 멋진 중절모를 쓰신 분이 소파방정환 선생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하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방정환 선생의 장인 영감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 그 김이 독립 선언문에 서명을 하셨던 민족 대표 지식인들 33명 가운데 맨 앞에 이름이 있는 분이 있지요. 손병희 선생. 바로 그 동학의 그 참 아주 최고 아주 두령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대단한 선각자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그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 여기에 바로 인내청 사상, 동학 사상을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펼쳐가신 것이죠. 그 199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는 동요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민요 속에 잡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잡가 속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동요적인 성격의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 동학을 다룬 노래 가운데 그 전봉준 선생의 그 동학 농민 전쟁에 참가했던 최고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무장 투쟁을 했던 그 전봉준 선생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혁명의 전체 과정이 보여주었던 뜻은 아주 깊고도 심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봉준 선생의 동학혁명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감했던 노래 아시지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남게 앉지 마라 라고. 이게 바로 동요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주는 참요라는 성격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팔왕새, 파랑새를 한자말로 보면은 팔왕새. 전봉준 선생의 전자가 보면은 8팔자 밑에 임금왕자잖아요. 그죠? 팔왕. 합치면은 바로 전봉준 선생의 전자예요. 새야 새야 팔왕새야 녹두남게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 녹두남은 일본을 말하고 또 청포장수는 중국을 말하는 것이었죠. 청국. 그러니까 격변의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세력 다툼을 하던 그 시절에 전봉준 선생이 민족 자주적인 동학 농민 혁명을 일으키려 했지만은 결국은 외세의 하나였던 그 일본이 총과 칼의 힘으로 동학 농민 군들을 전부 그냥 진압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식민지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이런저런 사회의 격동 속에서 주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세력이 이 한반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식민지로 펼쳐지게 되니까 완전히 우리 민족은 좌절 상태에 빠져서 낙담해버린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대로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 이대로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어린이들에게 최후의 희망을 걸어야지.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고 그들이 몸과 마음이 아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한 몫을 해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 1920년대부터 뭐를 만들었나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색동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색동회의 활동은 물론 어린이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어린이들의 그 생활을 그야말로 살맛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동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없다. 그 노래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색동회를 만들어서 동요 활동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작사가들 막 끌어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작곡가들 또 끌어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목소리가 좋은 그러한 소녀, 동요를 부르는 소녀 가수들 이런 아이들도 발굴을 해가지고 음반을 내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음반이라고 했는데요. 1920년대 음반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주 접해본 음반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아시죠? 나팔처럼 생긴 축음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아주 썩 드물게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인테리어로 많이 쓰곤 하는데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골동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음반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은 마치 가수가 앞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생생한 육성으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수들의 노래를 그 음반에 담아서 보급하는 이러한 활동을 색동회에서 펼쳤는데 색동회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박태준 선생, 사진의 두 번째 분입니다. 이 박태준 선생은 바로 우리 대구가 배출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빠 생각을 비롯해서 또 무슨 노래가 있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대구 근대 골목 투어에서 이 동산 의료원으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무슨 동산이 있습니까? 청라언덕이 있잖아요. 청라언덕에는 바로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동무생각. 봄의 교향 아기로 시작되는 동무생각 그 노래비도 있고요. 박태준 선생의 그 생애를 쭉 정리해 놓은 그러한 안내판도 있습니다. 박태준 선생은 대구 개성학교를 나오셨고 개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선생과 또 윤구경 선생, 반달의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죠. 반달을 1924년에 나온 이 노래를 최초의 동요로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1926년에 윤구경 선생이 개인 작곡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성방송국. 자,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서울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라고 불렀는데 자기들 식으로 뭐라고 불렀나요? 경성, 게이조라고 불렀어요. 게이조. 그래서 경성방송국, 호출부호는 JODK.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KBS라고 하는 것의 전신이 저 경성방송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성방송국이 개국함으로써 우리 동료, 색동회에서 만들었던 동료는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죠.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이니까 라디오를 타고 쭉 전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구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뒤로 이렇게 돌리면 안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진공관이 이렇게 반짝반짝 아주 정겹게 빛나고 소리도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는 그러한 라디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성방송국 개국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홍난파 선생입니다. 일본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동요를 참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홍난파 선생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본명은 홍영후인데요. 대중가요도 지으셨고 가곡도 지으셨고 또 이 동요도 많이 지으셨고 음악에 대한 남다른 그러한 의식을 가졌던 깨어있는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1년과 33년에 조선동요 100곡집을 홍난파 선생이 만들 정도로 1930년대 초중반이 되면 이미 동요가 보편화되던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정순철이라는 분도 계세요. 갈리필이라는 동요집을 출판했고 이렇게 해서 1920년대는 우리 동요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색동회 주요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조그만해서 사진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기는 어렵죠.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 반달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는데요. 윤국영 작사, 윤국영 작곡으로 이정숙이라는 소녀 가수 12살짜리입니다. 소녀 가수가 불렀던 1924년의 목소리. 자, 1924년에 12살이니까 몇 년생인지 나오죠? 1912년생이네요. 1912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몇 살? 100살이 넘었네요. 그 머리를 쪽진 소녀 가수 12살짜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요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창법과 여러분들이 소녀 시절에 불렀던 노래 창법과 1920년대에 12살짜리 소녀가 부르는 창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잔잔하게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사대도 없이 달도 간다 저쪽 나라로. 녹음 시설도 안 좋던 시절에 12살짜리 소녀가 부르는 이 반달이라는 노래를 들으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가련한 모습이 막 떠올라서 눈물겨움이 느껴집니다. 막 그 푸른 하늘 은하수를 쪽배 하나에 몸을 싣고 그냥 이 토끼 한 마리가 하염없이 흘러서 떠가는 그러한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멀고 먼
찬바람 불고 막 험난한 그러한 항해 과정을 토끼 한 마리가 어떻게 견디며 갈까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막 보이죠. 그러나 이 노래 가사 끄트머리에 보십시오.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토끼는 지금 샛별만 찾아서 샛별이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희망, 강렬한 어떤 의지,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멀고 먼 은하수를 이렇게 노를 져서 하염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요 한 곡 속에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어른들의 건강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한국인이라면 이 노래를 어린 시절에 부르지 않은 어린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으로도, 프랑스로도, 폴란드로도, 미국으로, 일본으로 전부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해마다 한 번씩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무렵에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죠.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달인 것입니다. 이 가수 이정숙, 영화 감독을 하던 이구영 선생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오빠가 영화 감독이었으니까 무성영화 시대죠. 토끼가 없는 무성영화를 제작하던 이구영 감독의 그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만한 적당한 소녀 가수가 없을까를 찾을 때 이구영 감독의 누이 동생이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발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노래를 취입해서 뜻밖의 초창기의 전문 동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파들파들 떨리던 애처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이정숙 양도 백골이 진토되어서 땅속에서 이미 형체마저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이고 세월입니다. 서울에 있는 반달 노래비입니다. 악보도 있고요. 노래 가사도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윤구경 선생이 살던 집은 그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윤구경 할아버지의 유품, 이런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 서울 시민들이 직접 가서 탐방을 할 수 있는 윤구경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으로 역시 노래는 이정숙이 불렀네요. 맨 위의 사진이 최순애입니다. 박태준 선생의 얼굴은 이제 익숙하네요. 그런데 이 최순애라는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아동 잡지에다가 투고할 때 그때 나이가 14살이었답니다. 아주 어리죠. 14살 때 어떻게 이런 노래 가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그 잡지 운영진들이 가사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바로 실었거든요. 그랬는데 경남 양산에 사는 한 소년이 16살 된 소년이 그걸 보고 반했습니다. 야, 이 최순애 도대체 어디 사는 아이일까? 잡지사에 막 연락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수원에 살았는데요. 수원으로 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애야, 나는 양산에 사는 이원수란다. 네 작품이 너무 좋아서 너와 사귀고 싶어. 말하자면 은근한 연애 편지 비슷한 펜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장이 오고 양산에서 또 수원으로 편지가 가고 편지가 수없이 오고 가고 했는데 이 최순애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위에 좀 연세가 든 안경 끼신 분 있죠.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이원수 선생. 바로 이 두 분은 펜팔을 하다가
서로 사랑이 싹이 터서 나중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예,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최순애의 그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초창기에 우리 동료가 별로 많지 않던 시절에 이 노래는 전체 한국의 아동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휘어잡는 노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바로 박태준 선생인데 가사를 보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지었다. 불과 하루 만에 곡을 완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뒷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작사가와 작곡가는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연이 닿지 않아서 한 번도 살아생전에 만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오빠 생각, 특히 이 노래의 한 대목에서 뜸북새가 논에서 울고 뻐꾹새가 숲에서 울 때 봄이죠. 오빠는 말 타고 이제 서울 갔는데 말 타고 서울 갈 때 고향집의 여동생한테 서울 갔다 올 때 너 비단구두 사다 주마 라고 약속했는데 그 오빠는 기러기가 울고 귀뚜라미가 울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오빠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애가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지었나 그 배경을 어디에선가 밝혔는데요. 최순애의 큰오빠는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의 한 멤버로서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오빠하고 너희 동생하고 너무너무 아주 정이 돋아왔는데 막 그 오빠가 서울로 떠난다니까 너희 동생이 눈물이 글썽글썽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거짓말로 둘러대기를 나 서울 갔다가 금방 오는데 너 비단구도 사올 테니까 울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 예전에 이런 노래 가사를 따라서 음미하면서 부르면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흐르던 기억이 나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아직 전주곡입니다. 뜸북새가 이제는 멸종 위기에 다다라서 그 창녕 우포늪에는 이 뜸북이를 양식하는 곳이 있죠. 자, 시작.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다 지고 오신다더니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남은 입만 모시고 떨어집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은 그 영국의 그 아주 높은 정책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종종 머리가 복잡하고 막 필요할 때마다 집무실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20대 청년 시절에 1차 대전에 종군할 때 그때 전쟁터에서 불렀던 군가를 자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군가를 부르다가 보면은 바로 옆에 있던 전우가 총탄에 맞아서 적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광경, 막 그냥 전쟁터 여기서 들리던 비명소리,
막 폭탄 소리, 막 아우성 소리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이 참 영국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경건하게 가다듬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글 속에서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부르다가 보면은 그 노래 한 곡이요.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묵은 찌꺼기나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내쫓는 그런 치료제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를 흥겹게 한 곡 부를 때 몸속에서 왕성한 면역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죠? 굉장히 기분 좋은 거 뭡니까? 엔돌핀. 그리고 옥시토신, 도파민이라고 하는 좋은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려고 하는 어떤 나쁜 물질이 만약에 있다.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공기도 오염되고 흙도 오염되고 전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우리 몸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오염 물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노래 자주 부르시고 또 즐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어서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반달과 같은 그런 시기에 나왔는데요. 윤석중 선생이 이 노랫말을 만들었고 홍난파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한 소절만 들어보시죠. 낮에 나온 반달.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 낮에 나온 반달은이라고 하는 노래의 2절, 3절까지 쭉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은 이 노래가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불려지던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인의 전통 문화,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민족인 바다 건너온 일본인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말살되고 유린되고 재편성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민족 문화 혹은 전통의 위기 이런 것이 큰 우리들 앞에 문제로 동착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와가지고 아하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고유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은 오래오래 손상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이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 아름답고 아주 고결한 우리들의 모국어, 민족 언어 이런 것이 낮에 나온 반달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달은 햇님이 빗다가 하늘에 버린 그러한 비신가라든지 우리 누나가 방아를 찍고 아픈 팔을 쉴 때 흩어진 머리를 곱게 빗어주는 아주 다정한 형제의 우애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어린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로 한번 접어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1920년대 대표곡을 몇 곡 들어보셨습니다. 1930년대는 모든 시대가 그렇죠. 1930년대가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평지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는 1920년대의 문화 지식인들이 이룩한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1930년대 문화와 예술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에도 방정환 선생과 색동 회원들의 그야말로 참 혼신의 노력으로 동료의 밑바탕을 정착시켜 놓았다라고 한다면은 1930년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본격적 개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동료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 동료의 르네상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20년대 성공적으로 출발한 동료 위에서 1930년대는 동료의 발달이 막 속도가 붙었습니다. 녹양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녹성동료회라고 하는 조직체는 그 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합창을 많이 불러서 레코드에 취입을 해서 음반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과거에는 없다가 1930년대 들어서 비로소 유치원이 생겨나서 유아 동료의 출발점을 형성하게 된 것도 1930년대입니다. 어린이 동료집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 공로자를 들라면은 동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공로자를 들라면은 바로 기독교 주일학교,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예전에 1920년대나 30년대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배당이에요, 그랬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예배당이라는 발음도 잘 안 하시고 예비당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래된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운치가 있죠. 그러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신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동료를 가르치고 보급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 성가대를 통해서 어린이 찬송가와 우리 동료 이것을 배우게 하면서 동료 보급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30년대에 등장했던 동료 작곡가를 보십니다. 이흥렬 선생, 그리고 또 현재명 선생. 자, 현재명 선생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박태준 선생이 바로 우리 대구 지역 출신이신 것처럼 현재명 선생도 대구가 배출한 아주 중요한 음악인입니다. 한국의 그 현대 음악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분이죠. 미국에 가서 음악으로 유학까지 하고 돌아오셨죠. 그 대구에 그 제1교회 마당에 가면은 현재명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명 선생이 그 나무 밑에서 막 노래 연습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도 있죠. 그리고 방울새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김성태 선생, 박태현 선생, 김대현 선생, 그리고 또 김성도 선생, 어린 음악대. 김성도 선생도 대구 출신입니다. 바로 개성학교가 배출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1930년대는 많은 작곡가와 아동문학가들이 등장을 해서 풍성한 그러한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고, 동료운동이 민족문화운동의 중요한 한 갈래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의 사진들입니다. 이흥렬 선생, 현재명 선생, 뭐 쭉 이렇게 아까 보셨던 분들의 그 사진과, 그리고 어느 학교 마당에 있는 어린 음악대의 그 노래비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윤국영 선생과,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던 소녀 가수 이정숙의 익숙한 목소리로 형제별을 하나 감상해 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소리를 높여서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동료를 같이 즐기는 힐링의 시간이니까요. 네,
날 저무는 하늘의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라. 이 별 삼형제를 하늘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삼태성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별 하나 갑자기 안 보입니다. 별 하나가. 별이 어디 갔을까요? 구름에 가려웠던지 무언가 그냥 무슨 운무가 지나가다가 잠시 안 보였겠죠. 별이 사라질 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에는 아까까지 3개 있었는데 왜 2개밖에 안 보여 하고 웁니다. 그리고 남은 별 2개가 반짝반짝 하는데 마치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시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린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찬란한 광채로 반짝거린다. 감격스럽네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노래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아시겠죠?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그 안타까움, 반드시 되찾아야 될 우리나라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날 저무는 하늘의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라. 간주곡.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린다. 얼마 후에 저 별이 다시 나타나 찬란한 광채로 반짝거린다. 네, 형제별을 감상하셨습니다. 그 형제별을 부르는 이정숙의 창법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듣노라니까 소녀인지 할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발음도 날 저무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별이 삼형제. 옛날 할머니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창가 부른다라고 하셨는데 그 할머니들 부르시는 스타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쭉쭉 이어서 끌듯이 찬송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방식.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이런 식으로 길게 꼬리를 끌면서 이어가는 그러한 창법의 가락이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정겹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생각이 나죠? 자, 이번에는 앞서서 잠깐 보셨던 고향의 봄, 이원수 작사, 홍란파 작곡으로 만들어진 고향의 봄을 같이 불러보시겠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2차례의 그 만남과 이별의 광경을 그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 기사를 읽다가 혹은 특집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가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기가 막힌 경우죠. 60수년을 헤어져 있다가 2박 3일 만나고 그것도 몇 시간씩 토막토막 그냥 몇 차례 만나고 헤어져야 한다니요. 그런데 대개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서먹서먹합니다. 같은 그 피를 나눈 한 혈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수십 년에 만나니까 서먹서먹합니다. 남처럼. 그런데 두 번째 만나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냥 막 이야기도 하고 부비고 음식도 입에 넣어주고 나중에는 뭡니까?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고향의 봄이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노래나 모든 문화에는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죠. 문학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고향의 봄만큼은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이 부르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참 가사가 이쁩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풍경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일본 대마도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마도 중부 지역의 한 마을에 버스가 도착해서 아주 조용한 어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확성기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본인들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마을이다라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 특별 배려로 한국인들이 탄 버스가 오면은 고향의 봄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이 하나의 자기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지만 현재 일본 땅이 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고향의 봄을 이렇게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혹은 남양군도로 끌려갔던 지원병이라는 이름의 일본 군인 한국인들, 징용으로 끌려갔던 이 땅의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정신대란 이름으로 일본 군대에 끌려갔던 그 우리 한국의 아리따운 처녀들, 그들이 만리 타국에서 부르는 그러한 고향의 봄,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을 겁니다. 고향 생각날 때마다 부르던 그러한 고향의 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백을 가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으로 이 맴맴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감상해 보십니다.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네, 어릴 때 이 노래 부르셨나요? 네.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노래 가사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민족 언어, 어린 아이들의 아주 소꿉놀이하는 그러한 광경들,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바다 머리에가 까불까불 산골길로 오실 때까지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아버지가 옷감 떠서 나귀에 싣고 딸랑딸랑 고개 넘어 오실 때까지, 그런 가사들이 너무나 예쁩니다. 역시 30년대에 나왔던 윤석중 작사, 박태현 작곡으로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노래를 또 하나 보실까요? 박태현 선생의 사진이 저기 있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등산을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그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땀을 막 흘리는데요. 그런데 그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람이 막 부는 그러한 산길 모퉁이에서 시원한 바람을 안았을 때 그 상쾌한 청량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바로 산바람 강바람이었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어린 날을 떠올리게 하는 김영일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만들어진 방울새를 들어보십니다. 노래 아주 짧습니다. 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한밤의 고방울 어디서 사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사왔니. 네, 방울새라는 노래고요. 그런데 이제 잠시 들어보실 노래는 동요라고도 볼 수 있고 대중가요라고도 볼 수 있고 가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이었던 김석송 선생이 노래말을 만들고 북으로 간 작곡가이죠. 안기영 선생이 곡을 붙이고 그리고 가수는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윤건영은 성악가였습니다. 왕수복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였습니다. 김용환 함경남도 원산 출신의 작사가이자 작곡가이자 가수였는데요. 1934년에 나온 이 노래는 작사가 작곡가가 모두 남북 분단 과정에서 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노래는 불려지지 못하는 그런 노래로서 이어져 왔죠. 그리운 강남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정이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 또다시 봄이 온다네. 정이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아리랑 노래를 활용했죠. 여기 안기영 선생의 부부의 사진이 있고요. 시인이었던 김석송 선생의 사진이 있습니다. 평양 기생 출신 가수 왕수복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 있는 사진은 왕수복이 북한에서 80세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왕수복이 한때 사랑했던 소설가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입니다. 두 분이 사랑하다가 결국은 이효석 선생이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김용환 선생이고요. 자, 이번에는 가을밤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조금 쉬었다가 두 번 다음 시간에 또 가을밤부터 이어서 감상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